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변두리 작은 마을에 유한성이라는 몰락한 양반이 살았습니다. 한때는 관직과 수백마직이 전답을 가진 부자였지만 지금은 허름한 초가집에서 제때 끼니도 때우지 못했지요.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산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살이까지 하고 나왔지요. 그는 옥에서 병을 얻어 제 몸 하나 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무척 쇠약했습니다. 집안이 몰락해 돈 한 푼 없다 보니 약 한 첩도 지어 먹을 수가 없었지요. 콜록콜록. 10년 전만 해도 하인이 10명이 넘는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었습니다. 내 신세가 어쩌다 일이 되었단 말이냐. 이제는 매일매일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한 유한성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장남은 갓 20살이 넘어 과거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막내딸은 바느질로 아버지와 오라버니의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남 유정수의 과거급제만이 그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장남 유정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몸을 혹사하며 불철주야 과거 공부에 매진을 하였지요. 이제 보름 후면 과거 시험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붙어야만 해. 이번 과거 시험에 낙방하면 가족이 모두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장남 유정수는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코피가 터져 책이 붉게 물들어도 밤에 등불이 없어 희미한 달빛에 의존해도 그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졸리면 찬물에 세수하고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몸을 너무 혹사한 탓이었을까요? 시험을 며칠 앞두고 글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글을 읽으려 했지만 눈이 침침해 글을 볼 수가 없었지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얼굴까지 창백하게 떠 있었습니다. 유정수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의식까지 혼미해져 버렸지요. 오라버니 정신 좀 차려보셔요. 오라버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막내딸 수연은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두고 오라버니까지 쓰러지니 막내딸 수연은 겁이 나고 막막했지요. 오랜 영양실조에 과로가 겹쳐서 최소 석 달은 누워 있어야 몸이 회복될 것이오. 석 달이라니요? 몸이 그렇게 안 좋나요? 그렇다네. 약을 처방해도 시간이 필요하다네. 의원이 돌아가고 수연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과거 시험인데 마지막 희망인 오라버니가 쓰러져 버렸기 때문이었지요. 막내딸 수연은 오라버니가 쓰러진 것을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병세가 심해 몸이 쇠약한 아버지에게 해가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요. 가난한 형편의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몸져 누워 꼼짝을 하지 못하자 막내딸 수연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제 가족의 생사가 자신에게 달려 있었지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아. 그날 밤 수연은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라도 가문을 살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위험해. 수연의 손에는 오라버니 유정수의 호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심 끝에 아주 큰 결정을 내렸지요. 수연은 어릴 때부터 오라버니보다 그를 빨리 깨우쳤고 경서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헌데 그런 수연에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계집이 글은 알아서 무엇하느냐는 말이었지요. 수연은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오라버니에게 핀잔을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았지요. 저 계집이 글은 알아서 어디다 쓴담. 하지만 그녀는 누가 뭐라 해도 책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글 공부하는 게 그저 좋았지요. 내가 오라버니 대신 과거 시험을 보겠어. 그래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수연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만에 하나 대리시험을 치르다 걸리는 날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수연도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수연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병든 아버지와 쓰러진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이었지요.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어. 시험 당일 새벽 수연은 오라버니의 옷을 꺼내 입고 가슴을 동염했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호패를 챙겨 유정수로 변장한 수연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집을 나섰지요. 이른 아침부터 한양 과거 시험장 앞은 선비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남장한 수연은 긴장되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발각될까봐 남들이 여자임을 알아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였지요. 나는 유정수다. 나는 유정수다. 남장한 수연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이며 시험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감시관들이 수험생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눈으로 훑어보았지요. 남장 수연은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양반 선비처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감시관 하나가 수연의 앞을 막아섰지요. 이보시오. 손 한번 내보시오. 그 순간 수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감시관은 다가와 수연의 손목을 잡고 손바닥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희고 가는 여인의 손이 분명했지요. 손이 왜 이리 곱소? 붓은 잡아본 것이오? 수연의 손에는 붓글씨를 많이 쓸 때 손가락에 생기는 굳은 살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장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지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환 중이셔서 약을 다리느라 손이 다 벗겨졌다가 이제 막 아문 것이요. 정말 그렇단 말이오? 감시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오. 참 희한한 일도 다 보는구려. 남장한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잠시 후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막힘없이 붓을 써내려갔지요. 그녀의 문장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백성의 삶을 논하고 나라의 이치를 논하는 답안을 쭉쭉 써내려갔지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한 사내가 남장한 수연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쑥한 선비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청년이었지요. 수연도 무의식적으로 그 청년을 슬쩍 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무심코 그를 보았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한순간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수연은 얼른 고개를 돌려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붓을 움직였지요. 왜 자꾸만 나를 보는 걸까? 남장한 수연은 다시 붓을 들고 시험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제출한 수연은 시험장을 나왔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남장한 수연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보시오. 잠깐만 나 좀 보시오. 돌아보니 시험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젊은 선비였지요. 그런데 누구시오? 나는 이준이라 하오. 오늘 답안을 쓰는 것을 보았는데 막힘없이 술술 써내려 가더이다. 해서 그대의 학식이 궁금했소. 나와 막걸리 한 사발 어떻소? 거절하면 내가 섭섭할 것이요. 남장한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점잖게 요청한 것을 거부하면 선비의 도리가 아니었지요. 그럼 딱 한 사발만이요. 그 말에 이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주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선비께서는 경서에서 말한 백성들의 삶을 어쩜 그리도 무르르듯이 써내려갈 수가 있었소. 백성의 삶을 모르는 경서풀이가 무슨 소용이겠소. 난 경서를 쓴 게 아니라 백성의 고달픈 삶을 쓴 것이요. 그 말에 이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는 외적이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이요. 남장한 수연은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요. 그렇소. 탐관오리 하나 때문에 마을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게 현실이요. 맞소.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헌데 선비께서는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소? 나는 살면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소. 이준은 잠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확실히 달라 보였지요. 그럼 선비께서는 이번 시험의 정답이 뭐라 생각하시오? 글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백성들의 삶을 모르면 올바른 경서풀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럼 선비께서는 경서를 통해 백성의 삶을 본 것이요? 아니면 백성의 삶을 통해 경서를 본 것이요?
둘 다 맞소 경솔한 본시 백성의 삶에서 나온 것이요. 성현께서 글을 쓰신 것은 하늘의 이치를 논하려 하심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으려 하심이었지요. 그러니 경서를 읽으면서 백성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글자만 읽은 것이지 진짜 경서를 읽은 것이 아니지요. 어쩜 그렇게 나와 생각이 같으시오. 이렇게 마음이 맞고 철학이 맞는 사람은 내 생에 처음이요. 이주는 남장한 수연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두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이 자신과 일치했지요.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라의 앞날을 논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논했지요. 남장한 수연은 평생 혼자 품어왔던 생각들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 수연도 신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대와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소. 나도 그렇소. 이제 우리 세상에 둘도 없는 벗을 해보지 않겠소? 수연은 사내와 벗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오라버니 유정수로 그와 대화를 하고 있었지요. 좋소이다. 두 사람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지금 그 결정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며칠 후 과거시험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벽보판 앞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과 가족들로 가득 찼지요. 잠시 후 관리가 방을 붙이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번 식년시 장원급제는 유정수요. 그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연은 멀리서 그 소리를 들었지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바로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해냈어, 내가 해냈어. 남장한 수연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수연이 사는 마을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지요. 소문을 들은 옆집 안악이 수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날이 도련님이 장원을 하셨어요. 장원이요. 그 말에 아버지 유한성이 병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우리 정수가 장원급제를 했단 말이요? 예날이 아드님이 장원급제를 하셨소. 아버지 유한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안도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역시 내 아들이야. 정수가 날 실망시키지 않았군. 이제 이 집안도 다시 일어나실 수 있겠소 날이. 그러니 힘내시고 어서 빨리 병이나 나으시오. 옆집 봉분네도 가난한 형편에 가끔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아주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장에 나갔다가 장원급제 발표를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지요. 한편 건너방에서 장남 정수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장원급제라니 크게 놀랐지요. 내가 장원급제라고? 그 순간 오라버니 유정수는 뭔가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자신의 호패를 찾아보았지요. 그러자 자신의 도포화가 끓이고 호패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정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었지요. 이 녀석 수연이 내 대신 과거 시험을 치렀구나. 동생 수연이 자신 대신 과거 시험을 치렀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만에 하나 들통나는 날이면 둘 다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연이 과거 시험을 치렀다는 생각에 오라버니 유정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있고 자신마저 쓰러진 마당에 수연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었지요. 유정수는 소리 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막내 수연이가 가문을 살린 격이었지요. 고맙다 수연아.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려놨구나. 이 오라비가 내게 면목이 없다. 지금까지 들키지 않은 것에 오라버니는 크게 안도했습니다. 한편 수연은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집에 들어서다 말고 방 안에서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울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고 있었지요. 장하다 우리 아들. 내가 해낼 줄 알았다. 수연은 그것을 들으며 무척 기뻤습니다. 쓰러져가는 몰락한 가문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만 입에 올릴 뿐 자신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연은 마음이 아프진 않았지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말탄 사내 하나가 수연의 집으로 들어왔지요. 이것이 유정수의 집이요. 그렇습니다. 나는 영상대감께서 보낸 사람이요. 이번에 장원급제한 유정수를 내일 저녁 만찬에 초대하셨소. 말탄 사내는 영상대감의 직인이 찍힌 초대장을 수연에게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버지가 방 안에서 물었지요. 누가 왔느냐? 수연은 초대장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버지. 영상대감께서 장원급제한 오라버니를 저녁 만찬에 초대하셨어요. 아버지는 초대장을 펼쳐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영상대감의 초대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아버지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수연아, 영상대감 서익준이 누구인지 아느냐? 조정에서 제일 높은 어르신이 아니십니까? 그 자가 바로 10년 전 이 아비에게 영무 누명을 씌운 자다. 그 말에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나의 관직을 빼앗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 이 집안을 이 꼴로 만든 게 바로 그 자야. 그 말에 수연의 눈이 커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이 몰락시킨 원흉이 정말 그자란 말입니까? 그렇단다. 그런데 이제 장원급제한 정수를 자기 사람으로 쓰겠다고 만찬에 부른 것이다.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를 몰락시킨 것도 모자라 오라버니까지 이용해 먹으려는 그의 속셈이 치를 떨게 하였지요. 그런데 내 오라버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째 장원급제를 해놓고 내게와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야. 오라버니는 지금 주막에서 사람들의 축하주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 그럴만도 하겠지. 그 흔한 급제가 아니고 장원인이 오죽하겠느냐?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수연 남매는 오라버니의 병세를 아버지에게 숨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쓰러진 것을 꿈에도 몰랐지요. 잠시 후 아버지는 낡은 문서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상자를 열어보거라. 그 자가 조작한 문서의 원본이 있다. 이는 이 아비가 결백하다는 증거니라. 수연은 조심스럽게 아버지가 가리킨 상자를 열고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10년 전 서익준이 조작한 문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자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내겐 이것을 내밀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수연은 말없이 문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상자에 다시 넣어놨지요. 다음 날 저녁 남장한 수연은 영상대감 서익준의 대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기와지붕의 넓은 마당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대궐 같은 집이었지요. 남장한 수연이 들어서니 서익준이 상석에 앉아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끼가 번득였지요. 자네가 이번에 장원급제한 유정수인가? 그렇습니다, 대감. 자네같이 훌륭한 인재가 내 밑에서 일한다면 자네의 출세는 보장될 것이네. 수연은 웃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인간의 탈을 쓴 늑대를 보았습니다. 허나 내색할 수는 없었지요. 자네 아버지가 유한성이라 들었네. 한때 관직도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됐다지. 아버지를 모함에 쫄딱 망하게 해놓고 거리낌 없이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며 수연은 치가 떨렸습니다. 예, 대감, 제 아버지는 운이 없었나 봅니다. 내가 자네를 거두어주면 그대는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네. 전답도 돌려받고 아버지 명예도 회복시켜줄 수 있어. 아버지를 망친 자가 성인군자처럼 굴고 있었지만 수연은 꾹꾹 참았습니다. 제게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는 대감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상대감 서익준은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세자 저하와 가깝게 지낸다 들었네. 저하의 동향을 내게 알려주면 그것으로 족하네. 그 말에 남장한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세자와 일면식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세자저하라 하시면 누굴 말하는 것이요? 세자께서 자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나 보구나. 자네가 종종 만나 술잔을 나누는 그 선비가 바로 세자저하라네. 그 말에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철학이 같아 자주 만나 세상사를 논하는 그 선비가 바로 세자라니 그녀는 크게 놀랐지요.
그런데 그 순간 수연은 그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자는 세자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지요. 장원급제한 유정수가 세자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그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남장한 수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감. 그러시게 하하. 서익주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반드시 이 자를 무너뜨리고 말겠다고. 만찬이 끝나고 영상대감의 대저택을 나서는 수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이준과 수연은 다음 날도 만났습니다. 이복에 오늘 나와 같이 한강에 가지 않겠나? 아니벗은 그리도 할 일이 없소. 내게 벗이라면 자네뿐이니 어쩌겠나? 한강에는 놀러 가고 싶고. 수연은 세자 이준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영상대감은 자신을 노리고 있는데 그는 한가하게 놀러 다닐 생각이나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수연은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아직도 세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남장한 수연은 하는 수 없이 이준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준은 걸어가면서 주변 백성들을 유독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저 아이 좀 보시게 저렇게 어린데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군.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드는 법이요. 그 말에 이준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렇게 고생하는 아이들이 없는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강변에 이른 두 사람은 버드나무 아래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자네는 벼슬을 하게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나? 나는 백성들이 억울하게 누명 쓰는 일이 없게 하고 싶소. 나도 그렇다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네. 두 사람은 한참 강물을 바라보며 대화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토록 같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가끔 자네 눈 속에서 슬픔을 보았네. 자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가? 그 말에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들키는 것 같아 섬뜩했지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았소. 그 말에 세자 이준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지요. 나는 그것이 자네 이야기라고 생각하네. 허나 아직 세상이 자네를 몰라줄 뿐이지. 그 말에 수연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그날도 한강변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만 갔지요. 그런데 한편 그 시각 영상대감 서익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임금이 병환으로 눕자 서익준은 오랜 야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후궁으로 들어간 자신의 딸 외손자를 왕위에 앉히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세자 이준이었지요. 서익준은 신복 박동철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세자가 암행 나오는 날을 노려라. 절대 살려두어선 안 된다. 알겠사옵니다, 대감. 그리고 장원급제한 유정수도 감시하라. 그가 세자와 제일 가깝다. 알겠습니다, 대감. 서익준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한편 그날 밤 한강변에서 돌아온 이준과 수연은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자 이준이 어두운 골목 어귀에 들어설 때 복면을 한 자객둘이 갑자기 나타났지요. 이준은 당황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놈들은 누구냐? 그 순간 자객이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오늘 밤 죽어줘야겠소. 자객이 검으로 이준을 내려칠 찰나에 남장을 한 수연이 자객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꼼짝 마라. 수연의 소리에 자객 둘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수연이 뭔가를 잽싸게 뿌렸지요. 그러자 자객들의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가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자 수연은 이준의 팔을 잡고 잽싸게 뛰었지요. 자객들에게서 충분히 멀어진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집에 간 게 아니었나? 갔었지. 허나 자네가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해 다시 돌아와 봤네. 그랬군.
자네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어서 가보시게. 나는 이만 돌아가겠네. 그날 이후 세자 이주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변복한 호위무사들이 여럿 있었지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평상에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았지요. 서익준은 이준을 죽이려 하고 있어. 왜일까? 수연은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의 버디준이 그자의 손에 죽게 할 수는 없어. 수연은 아버지의 상자에 있던 서익준이 모함한 증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거야. 그자를 조정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해. 그날부터 수연은 영상대감 서익준을 끝장낼 증거를 본격적으로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 날부터 영상대감의 집이 보이는 골목에 몸을 숨기고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지요. 그러자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서익준 신복의 가족들이 영상대감 집 앞에서 신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복 박동철이 나오자 그의 가족들은 그를 반갑게 맞았지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지요? 뭐 항상 하는 일인데 수고할 게 있겠어. 아버지 오늘은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 알았다 하하. 어서 가자꾸나. 영상대감의 비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장한 수연은 그들의 뒤를 미행해 보았지요. 그러자 그들은 저잣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었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아들의 생일 같았습니다. 보아하니 가족을 무척 아끼는 사람이었군. 남장한 수연은 저잣거리 한켠에 몸을 숨기고 박동철 가족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박동철은 아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저렇게 가족적인 사람이 세자를 죽이려는 영모의 가담한 자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가족을 저렇게 아낀다면 반드시 빈틈이 있을 거야. 수연은 박동철 가족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집까지 확인해 두었지요. 박동철이 가족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다시 서익준의 대저택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수연은 그의 뒤를 계속 따라갔지요. 그런데 후문 쪽에서 두 사내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동철이 급하게 몸을 숨기고 두 사내의 이야기를 엿들었지요. 남장한 수연도 몸을 숨기고 두 사내의 이야기를 엿들어 보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박동철도 처리해야 하지 않겠소?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소. 이참에 그의 가족까지 함께 처리해야 깔끔할 것이요. 훗날 그는 대감의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하오. 대감도 같은 생각이시오. 토사구팽이라고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쓸모가 없소.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깜짝 놀랐지요. 박동철도 그들의 대화를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은 채 말없이 서 있었지요. 한참 만에야 박동철은 서익준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남장한 수연이 박동철의 뒤를 따라갔지요. 한적한 골목에 이르자 남장한 수연이 박동철을 불러 세웠습니다. 박 장군 잠깐만 멈춰보시오. 박동철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남장한 수연을 바라보았지요. 그대는 장원급제한 유정수가 아니오. 이 시각에 예선 무엇하시오? 수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나도 들었소. 대감과 측근들이 박 장군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그 말에 박동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장군, 이번 일이 끝나면 서익준은 장군과 가족까지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 그 순간 박동철이 수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장군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지금 당신과 가족은 위기를 맞고 있어. 당신은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여. 헌데 당신이 죽거나 가족이 다치면 어떨 것 같소? 보자 하니 내 놈이 감히 내 가족을 협박하는 것이냐? 장군을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지킬 방법이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오. 그 말에 박동철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수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장군,
지금 장군이 섬기는 서익준은 영모를 꾸미는 자여 삼족이 멸문지화당할 일을 하려는 것이요. 영모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서익준 대감은 임금이 병환 중인 틈을 타 자신의 외손자를 왕위에 앉히려 하오. 그의 첫 번째로 세자 저하를 죽이려 하고 있어. 아니 그것을 어찌 알고 있어?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요. 그러니 지금 박 장군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하나는 서익준의 영모에 가담하고 가족이 몰살당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왕실의 공을 세워 가문이 대대손손 영화를 얻는 길이요. 자, 이제 어찌하시겠소? 그 말에 박동철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말에 공감하는 듯 했지요. 오랫동안 침묵하던 박동철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하면 되겠소? 서익준 대감이 세자 저하를 시해하라 명한 밀서가 있을 것이요. 그것을 내게 주시오. 그것을 내주면 나와 내 가족은 대감의 손에 죽소. 어차피 장군은 죽을 것이요. 장군과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왕실의 편에 서는 것뿐이요. 내가 그 다리 역할을 해주리다. 박동철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지요. 그리고 박동철은 천천히 품 안에서 접힌 서찰 하나를 꺼내 수연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어전해서 증언하겠소. 수연은 서찰을 받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잘 생각하시었소. 아직은 서익준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곁에 바짝 붙어 있으시오. 그런데 내 가족은 안전한 게 확실하오. 그럴 것이요. 서익준은 세자가 죽기 전까지는 본색을 절대 드러내지 않을 것이요. 이제 증거가 있으니 세자가 먼저 서익준을 칠 것이요. 알겠소. 나는 당신만 믿을 테니 꼭 내 가족만큼은 지켜주시오. 알겠소. 내 꼭 약속드리리다. 박동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연도 서익준의 밀서를 챙겨 자리를 떴지요. 그날 밤 수연은 곧바로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장원급제자 유정수라 하네. 급한 용무이니 세자저하께 내가 찾는다. 전해주시게. 알겠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궁궐 대문을 지키는 병사가 들어가고 잠시 후 그가 나왔습니다. 안으로 모시라는 명이시오. 남장한 수연은 병사를 따라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궁궐 후원 정자에서 이준이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서 오시게 친구. 그런데 자네는 나를 알고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세자저하. 신뢰를 무릅쓰고 급한 용무가 있어 급히 찾아왔습니다. 거참 이거 자네 앞에서 벌거벗겨진 기분이구만. 그나저나 급한 용무란 게 무엇인가? 수연은 품속에서 서익준의 밀서를 꺼내 세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자는 밀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아니 이것이 참말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서익준의 신복 중에 박동철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왕실의 편에 서겠다며 제게 주었습니다. 박동철에게서 밀서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면 서익준은 곧바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시간을 주지 말고 서익준과 그 일당들을 오늘 밤 모두 잡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네 말에 일리가 있네. 저들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듯하니 내 오늘 밤 저들을 소탕할 것이네. 자네와 따로 하고픈 말이 많지만 우선 이 일부터 처리하고 보세. 그날 밤 세자는 내금 위장을 불러 금군 100명을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밤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알겠습니다. 세자저. 내금 위장은 즉시 금군 100명을 집결시켰습니다. 횃불이 궁궐 대전 앞 마당을 가득 밝혔지요. 갑옷 부딪히는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궁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주는 말 위에 올라 금군을 바라보았지요. 오늘 밤 영모를 꾸민 자들을 일망타진할 것이다. 단 한 명도 놓치지 마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우렁찬 함성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남장한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마터면 세상에 둘도 없는 벗을 이룰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지요. 금군 100명이 말 타고 달려가 서익준의 대저택을 에워쌌습니다. 어명이다. 서익준은 순순히 나와 명을 받들라. 서익준의 대저택 안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였지요.
말탄 금군들이 서익준의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서익준과 측근들이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금군들이 사방을 막고 있었지요. 저자를 잡아라. 금군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달아나는 서익준과 그의 측근들을 모조리 잡았습니다. 감히 내게 무슨 짓이냐? 역당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어명이 떨어졌소. 역모라니 당치도 않다. 내가 무슨 역모를 꾸몄단 말이냐? 이미 증거가 있어이다. 서익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감히 왕실을 능멸하고 왕권을 찬탈하려 한 죄, 삼족이 멸할 것이다. 내금이 금군들은 서익준과 그의 일당을 포박해 의금부로 끌고 갔습니다.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영상 서익준은 두 손이 묶인 채 질질 끌려갔지요. 날이 밝자 임금까지 참석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익준의 측근들이 하나둘 자복하기 시작했지요. 나는 억울하오. 이것은 모두 음모요. 서익준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친필 밀서와 신복 박동철의 증언으로 그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들도 살기 위해 모든 죄를 낱낱이 물었지요. 서익준은 역모를 꾸며 왕실을 농락하고 세자를 해치려 하였으니 이는 죽어 마땅하다. 서익준과 그 일당은 삼족을 멸하고 재산은 모두 몰수하라. 또한 10년 전 유한성에게 씌운 역모 누명은 조작임이 밝혀졌으니 유한성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어라. 그날로 서익준과 그를 따르는 조정 대신들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서익준의 대저택은 몰수되고 일가는 모두 처형되거나 유배를 떠났지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일인지야 만인지상 서익준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처결되고 이준과 남장한 수연은 궁궐 후원 정자에서 만났습니다. 수연, 나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그 말에 남장한 수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준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른 것이었지요. 방금 무엇라 하셨소? 수연이라 했소, 유수연. 그 말에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랄 것 없소.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이라 하시면? 시험장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요. 수연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여인임을 직감했소. 허나 그대의 높은 학식에 크게 감탄했다오. 이 조선에는 당신 같은 인재들이 꼭 필요하오. 그 말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지요. 나는 살면서 그대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빼앗겼소. 헌데 이번에 그대의 총명한 머리 하나로 역모를 막는 것을 보며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소.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인이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하. 아니요, 그대는 죽어가는 집안을 살렸고 나의 목숨을 살렸소.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역모를 막아 왕실을 지켜냈소. 지금 조선에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은 없어. 이준이 수연 앞으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두 손을 잡았지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소. 수연, 나의 빈이 되어주시오. 수연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런 청혼에 무척 당황하였지요. 그런데 보통 혼인이 아니라 세자빈이라니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세자가 참으로 고마웠지요. 그런데 주상전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바마마께서는 이미 승낙하셨소. 나의 목숨을 2번이나 살리고 나라의 역모를 막을 1등 공신으로 그대에게 종이품의 품계까지 내리셨소.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오라버니에게는 승정원 승지자리까지 하사하시고 당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하시어 빼앗긴 재산도 모두 찾아주라 명하셨소. 이는 모두 그대가 만든 것이요. 그제서야 수연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이 다시 일어섰고 임금도 혼인을 이미 승낙한 상태였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저와 곁에서 벗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가을 두 사람은 궁궐에서 성대한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혼례식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지요. 가을 햇살이 대전 마당을 가득 밝히고 궁녀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도열했지요.
그날은 건강이 회복된 아버지와 오라버니도 참석해 수연의 혼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세자와 수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지요. 그런데 신혼 첫날 밤 세자가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가 영원히 벗이 되는 것은 내가 손해인 것 같소. 그 말에 세자빈이 된 수연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 혼인을 물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세자는 세자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을 열었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벗이 되는 시간은 낮으로 한정해야 할 것 같소. 대신 밤에는 나의 온전한 여인이 되어 주시오. 그 말에 세자빈 수연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벗이 아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름답고 예쁜 사랑을 나누었지요. 한편 아버지 유한성은 명예가 회복되고 재산을 모두 찾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지요. 그리고 그동안 딸이라 무시한 수연이 영모를 맞고 세자빈이 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비가 그동안 내게 너무 미안했다. 다 쓰러져가는 가문이 내 덕에 다시 살아났구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면서도 그동안 딸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였지요. 그리고 오라버니 유정수는 승정원의 승지가 되어 조정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오라버니도 조정에서 큰일을 하게 되었지요. 수연의 가족이 어려울 때 돌봐주던 봉분내는 아버지와 재혼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은혜를 부인으로 맞아 보답해 주었지요. 한편 서익준의 신복이었던 박동철은 사전 영모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임금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큰 기와집에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크게 보상받았지요.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한편 궁에서는 세자가 대낮부터 세자빈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정사를 보실 시간에 어쩐 일이시오? 총명한 부인에게 몇 가지 자문을 받고자 왔소. 그럼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하루만 바꿔주면 안 되겠소? 무엇을 말이오? 벗은 내일부터 하고 오늘은 온전히 나의 부인이 되어 주시오. 아니 궁녀들이 다 있는 낮 시간에 말이오. 갓 혼인한 세자와 세자빈은 깨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러 명의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존재가 멈던 막내딸 수연이 가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도 오라버니도 아닌 막내딸이 해냈지요. 그러니 사람은 다 때가 있나 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수연이 보여주었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